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구독할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공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경제인 최이배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예.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네.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내세요? 저 이제 그 어머님 댁에서 차례를 지내는데요. 네. 몇 년 전부터는 그 집사람이랑 저랑 미리 전을 집에서 부쳐서 가지고 가요. 붙여서 가지고 가십니까? 예. 가서 붙이시지 않고? 예. 좀 어머니 이제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우리가 따로 부치겠다 그래서 내일 낮에는 아마 집사람과 같이 전을 부치고 기름 냄새 완전히 쩔어서 하루를 보내시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어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소송법을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추가하자고 주장하면서 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사실 최이배 의원님이 20대 국회 내내 주장하시고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제 전공이죠. 좀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네. 저도 이제 집단소송제 또 징벌적 배상제 도입하자는 법안을 냈었고요. 네. 이게 집단소송제라는 게 지금 증권 집단소송제도만 있습니다. 현재. 네. 이것도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제 그 재벌개혁운동, 경제민주화운동 하면서 한 7, 8년 동안에 열심히 입법운동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였는데요. 2005년에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예. 뭐 그 뒤로 이게 이제 신통치 않았어요. 이렇게 잘 활성화되지 않았고. 예. 아무튼 이제 이렇게 증권에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 우리 소비자들의 또 그 관련된 분야, 또 환경, 노동, 뭐 또 개인정보 이런 등등의 폭넓게 우리가 이제 피해를 다중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제가 16년도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같이 토론회를 이렇게 크게 한번 열고 18년도에 이제 거의 한 2년 동안에 계속 또 용역 또 맡기고 연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18년도에 제가 이제 성안을 해가지고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제 당시에는 뭐 이제 논의가 깊게 안 됐죠. 이게 그 제정안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법들은 굉장히 이제 논의가 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못하고 지나갔었습니다. 네. 그랬던 20대에 비해서 지금은 뭐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고 있어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계, 뭐 언론계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네요. 그럼 왜 그런지 앞서 이제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집단 소송제가 무엇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기업의 행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그 행위에 의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이 피해자들이 각각 피해에 대한 보전,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일일이 기업들에게 한 명씩 이제 개별 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네. 기업도 힘들고요. 소송하는 개인들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성질의 피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고 그 집단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기로 결정이 나면 그 재판의 효력을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 배상에 대한 것의 규모의 경제죠. 모아서 한꺼번에 하니까 뭔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은 그 소송을 임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일일이 다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다 모아서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뭐 기업 입장에서도 모든 피해자들을 일일이 상대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소송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결국 자기네들 이렇게 소송이 남발돼서 뭐 굉장히 우리가 경영 활동이 불편하다 이런 이제 볼멘 소리도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있는 게 소비자의 집단 소송입니다. 예.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걸로 인해서 다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국 자동차인 폭스바겐과 BMW가 네네. 문제가 있었던 이제 연비 몇 년 문제 전에 있었고, 그렇죠. 예. 이제 폭스바겐에서는 그 연비를 속여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판매를 했었고, 그랬죠. 아니 잠깐만,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BMW가 BMW 연비 소 BMW는 저기 화재 사건이 있었죠. 엔진 화재가. 예, 달리다가 화재가 났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들이 계속 네.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네. 이제 이렇게 집단 소송을 해야 되고 예. 특히나 가장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했던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가습기 경우는 살균제 사건. 예, 뭐 굉장히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아직도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얻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그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이런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네. 일정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제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때 당시에도 공약 사항이었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도 역시 공약 사항으로 보다 폭넓게 하자라고 했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20대 국회에서는 잘 논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박정섭님께서 집단 소송이라면 해당 집단 중에 몇 %나 되어야 소송이 가능하다든가 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예, 퍼센트는 아니고요.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고 그 분들에 의해서 대표자가 구성이 되면 네. 집단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하, 50인 이상. 예. 앞서 이제 최배원 경제인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폭스바겐 사건은 배출가스 조작 예, 사건이고 맞습니다. 예. 2015년에 15년에 발생했고요. 있었고 BMW 주행 중 화재 사건은 2018년에 발생했었죠. 발생. 네, 제가 제작진이 지금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소비자도 좋고 기업도 뭐 여러 명 상대하는 것보다 한 번 상대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근데 기업은 상당히 반대를 하잖아요. 예. 그 기업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피해자들이 한 명 한 명 소송을 할 유인이 크지가 않을 때는 네. 소송이 안 될 수가 있죠. 아예 안 할 텐데. 예, 그러니까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 소송을 다들 이렇게 개별적으로라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피해가 나한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나의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피해를 보긴 봤지만 그거 얼마 안 되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소송이 안 되는데 이거를 집단으로 묶어서 같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겠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발생하지 않을 소송이 발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경영 활동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집단 소송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라는 지금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소송도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명확하게 와닿는데요. 예. 그 이외에도 그 소송이 이루어져서 드는 소송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면 언론에 크게 보도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이미지도 많이 떨어질 테고 예. 기업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또 타당해 보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왜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되느냐? 결국 뭔가 기업이 그 잘못된 제품을 만들거나 문제를 발생시킨 거죠. 불법 행위를 통해서 소비자에게는 손해를 끼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된 것이고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게 소송을 통해서 뭐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이 더 물건을 문제없게 잘 만들고 예,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또 사전적인 예방의 효과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집단 소송 제도가 꼭 사후적인 피해 구제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최 의원께서 이제 이미
증권 관련돼서는 집단소송제가 일부 도입이 됐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확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럼 대상 확대라는 게 무한정인가요? 뭐 어떤 제한이 지금 있나요? 정부안은 특별히 그걸 범위를 정해놓지 않아서 다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업의 어떤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또는 그 안에서 어떤 경영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50인 이상이 되고 네. 그 사람들이 그 피해가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네. 뭐 예전에 이제 페놀 그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강에 예. 낙동강에 그 맞아요. 폐수를 흘려보내면서 네. 그래서 그 강물이 오염되고 상수원이 오염돼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대구 시민들 많이 피해봤었죠. 예. 예. 그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소송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아하. 지금의 그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예. 집단 소송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환경 문제도 가능하고요.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나온 백혈병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또 질환을 앓으셨는데 그러셨죠. 그런 분들이 노동 과정에서도 그렇게 집단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 역시 집단 소송제도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소비자, 투자자, 환경, 뭐 노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정보 같은 것도 네. 예, 피해가 그 대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현재 정부 아니고 이제 오기영 의원님도 그래서 그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아, 예. 그 개인정보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간혹 보도를 접했잖아요. 무슨 뭐 보험회사에서 아니면 통신사에서 예. 또 은행에서 또 포털 예. 사이트에서 카드사가 뭐 몇 예. 천만 명분의 개인정보가 뭐 한꺼번에 탈취됐다. 뭐 유출당하고 해킹당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저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소송할 엄두는 전혀 안 내고 안 뭐 나죠. 그거 가지고 난 알지도 못하는데 소송하겠어? 예. 이렇게 되는데 예. 그게 집단 소송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소송의 방법이요. 네.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 옵트인과 옵트아웃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옵트인 제도는 소송할 사람들 피해 본 사람들 모의세회 가지고 딱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잠깐만요. 소송을 그 부분을 지금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1289님께서 예. 집단 소송 결과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당사자도 같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5719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같은 질문 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 주시는 지금 거죠? 그거 설명드린 건데요. 예. 앞서서 이제 대표 당사자가 모아져서 그 처음부터 뭐 집단을 구성할 때 네. 소송할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소송인 명단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들어온 사람만 소송의 효력을 같이 누리면은 그게 옵트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는 솔직히 좀 애매하죠.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지 안 모를 수가 입었는지, 있잖아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불특정하기 때문에 옵트인 제도가 불가능하죠.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옵트아웃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일단 50명 이상 모이면 소송이 가능하고 그 판결이 나왔을 때 나중에 거기에 소송인 명단에 안 들어갔었지만 네. 나 동일한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다시 확인 받으면은 아하. 그 사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도는 옵트아웃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옵트아웃 제도는 그 대상을 처음부터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독일하고 일본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 책임 확인 소송이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그 대표자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소비자 단체 또는 환경 단체 이런 좀 단체가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그 먼저 이 기업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서 뭐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라는 걸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의 근거를 명확하게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개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가서 예. 아 그럼 내가 그때 해당될 수 있었던 거였네라고 가서 개별로 손해소송을 또 해가지고 아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오기영 의원님이 내놔는 옵트아웃 제도와 책임 확인 소송 제도를 둘 다를 같이 넣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게 만들겠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20대 국회 때 냈던 안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해주신 거고요. 네. 지금 정부안은 미국하고 똑같이 옵트아웃 제도만 가지고 있어서 네. 이게
그 손해배상에 좀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이게 다 같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좀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단 소송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집단 소송을 한다 해도 승소해도 예. 뭐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받는다 그러면 이제까지도 보면 큰 배상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그 실손해액 배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그 뭐 부품의 교체를 위한 비용이나 또 내가 이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고로 인한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딱 그 정도 수준의 실손액 배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법원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게 실손액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야 너도 좀 책임 있잖아 소비자도라고 하면서 소비자의 책임을 물어서 일부를 깎아버리고. 그리고 야 이거 위반 정도가 너무 그렇게 뭐 센 건 아니었으니까 좀 기업 입장에서 조금 깎아줘야겠다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 손해배상 금액을 깎아주는 게 관행적으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100%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이제 없었다. 아하.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서 손해배상액의 청구액의 3배 또는 5배까지 물어내게 하자. 그렇게 해야만이 이 기업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이런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안 하고 예. 또 막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아하.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 꼭 집단 소송 제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에서 네. 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징벌적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3배, 5배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게 배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뭐 조금만 잘못해도 예를 들어 펀드나 보험을 뭐 조금 그 약관에 뭐 오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발견되면 막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물리고 이거 기업 죽이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오해인데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려면 예. 진짜 고의로 기업이 고의로 또는 굉장히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을 해가지고 예.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고요. 아하. 그게 이제 뭐 고의가 아니고 뭐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일반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런 일반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서 네. 뭐 일부분 뭐 책임 경감도 해주고 뭐 위법성의 가중 여부도 따지고 심지어 기업이 이거 손해배상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좀 깎아줘야겠다라는 것까지도 기업 지금은 사정도 봐줘서. 사정도 예. 봐주는 아하. 법원에 지금 관행이 있기 때문에 판결 네. 여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이제 과도하게 막 재계가 뭐 이만한 잘못 가지고도 막 3배, 5배 손해배상하면 기업을 바로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과장된 볼멘 소리입니다. 이것도 앞서 집단소송제에서처럼 셰이베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예방적 효과가 더 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의로 그런 잘못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진짜 그런 중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게 예. 너의 그 의무를 아. 충분히 다 해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예방적 효과를 갖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가장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게 언론계네요. 예.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이 3대 언론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내놓은 성명을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전면 백지화하라. 상당히 강한 반발인데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언론계에서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로 또는 굉장한 중대한 과실로 고의에 맞먹는 정도의 그런 중대한 과실로 오보를 낸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소위 가짜 뉴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가짜 뉴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식 실수나. 언론사들의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예. 그냥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이제 예. SNS나 통해서 언론사가 아닌 경우에 이제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포시키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우려할 건 아니고요. 아하. 특히나 언론에 대한 그 피해액을 계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힘들겠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피해액도 계산하기 힘든데 그거의 3배, 5배를 다시 한다라는 것도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아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너무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우려가 예. 지나치다 이렇게 예. 정리하면 될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예. 예, 이번 21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예. 최이배 의원님도 추석 명절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